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1. 일본의 악몽이 현실이 됐다. 일본은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열등하다. 일본의 음모는 삼성에 기발한 정책 앞에 무너졌다. 70년대와 80년대는 일본 기업의 시대라고 해도 과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가전 왕국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워크맨으로 상징되는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의 가전제품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 1980년대 일본은 한때 반도체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일본의 제조업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던 항구 중 하나인 도쿄항이 현재 정박한 선박을 찾아볼 수 없어 충격에 빠졌는데, 이는 전 세계가 일본을 패싱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화물선들이 전부 부산에서 발견되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관료를 지낸 호가 시게아키 씨는 일본의 현실을 잘 꿰뚫어보는 일본의 경제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은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을 밝히는 것으로 유명하며 3년 전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백해무익한 한국에 대한 수출 강화로 아베가 무덤을 팠다고 아베 정권의 어리석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제조업의 현실을 모르는 것은 일본인뿐이라며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1990년경까지도 일본 제조업은 전 세계를 지배하며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TV, 백색가전, 액정 패널, PC, 반도체 등 일본산 제품은 고성능에 견고하며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3박자를 갖춘 우등생이었습니다. TV의 핵심 부품인 액정 패널에서도 90년대까지는 점유율 상위 10개사 중 4, 5개사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중 탑의 자리에는 샤프가 군림해 액정의 샤프라고도 불렸으나 지금은 거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 샤프는 대만 기업이 되어버렸으며 얼마 전에는 마침내 파나소닉이 액정 패널 사업에서 철수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액정을 대신해 올레드 TV의 시대가 됐으며 가전 양판점에서는 올레드 TV가 고가에 팔리고 있지만 TV용 대형 올레드 패널은 이제 일본에서는 생산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니 만들 수 없다는 것이 옳은 표현입니다. 지금 TV 제품을 장악하고 있는 건 한국의 LG 제품입니다. 일부 삼성 제품이 들어가 있지만 이 역시 한국 기업의 것이며 이제 해외에서 일본 TV를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 이른바 백색가전도 삼성과 LG전자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G전자가 한 단계 앞서가는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고급형이어도 세탁기 40에서 50만엔, 냉장고 70만엔 같은 라인업이어도 LG의 명품 브랜드 시그니처는 차원이 다릅니다. 유럽에서는 양판점에서는 팔지 않고 백화점과 인터넷만으로 판매하며 디자인에 있어서 일본산은 LG의 발밑에도 미치지 못하고 성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본이 만들 수 없는 것도 팔고 있는데 LG전자의 롤러블 올레드 TV가 판매가 1억 원으로 기존 최고가 상품의 2배로 책정되어 일본 메이커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반도체 메모리에서는 일본이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를 리드했었지만 이것 또한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미세화 경쟁에서 대만의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에 크게 뒤처졌으며 이젠 회복할 가망조차 없습니다. 반도체 최종 제품에서는 졌지만 반도체 제조 장비나 소재 부품에서 아직 일본은 강하긴 하며 세계 반도체 제조사들은 일본 없이는 안 된다는 반론을 펴는 사람도 아직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징용공 문제에 대한 분풀이로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등 갑자기 수출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둥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을 타격하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타국산으로 대체하거나 말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하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 경제산업성의 최면은 완전히 구겨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2020년 초에는 경제산업성의 체면이 깎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TSMC에게 일본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애타게 매달렸습니다. 일본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등 관련 산업이 있으니 일본의 공장을 짓는 것이 이득이라고 설득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TSMC가 좀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자 각종 보조금 등을 제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TSMC는 일본을 놔두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대규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낙담한 경제산업성은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며 이번에는 연구개발 거점 유치에 나섰습니다. 특히 미세와 가수를 포함한 전공정 부분의 개발 거점을 만들어주면 낙후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무시당하고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의 패키지 등 후공정에 관한 개발 거점을 둔다고 하는 대답만 받았습니다. 한국의 K반도체의 마지막 퍼즐인 후공정에 한국 기업들도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말 패키지 제조 연구 조직을 통합해 티스피티스트 시스템 패키지 총괄 조직을 신설한 이후 2019년 패키징 주요 기술 중 하나인 PLP 사업부를 삼성전기로부터 인수하며 후공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그동안 메모리에 주력하던 SK하이닉스도 파운드리 사업 확대에 나서면서 후공정 시설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하청 대국을 지향해야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 길도 순탄치는 않아 보여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유노가 미다카시 미세가공연구소 소장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만의 자의식 과잉에 빠진 것이 경쟁력 하락을 몰고 왔다고 지적합니다. 삼성은 팔리는 걸 만드는 반면 일본은 만든 걸 판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모노즈쿠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장인정신을 뜻합니다. 모노즈쿠리가 한때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 되게 한 원동력이지만 반대로 일본의 전자 및 반도체 대기업들의 쇠락을 몰고 온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완벽주의가 빠르게 변하는 세계 시장에서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평입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좋은 제품을 만들면 결국 무조건 팔린다는 기술 신앙에 빠져 일본의 전자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에서 소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결국 우물 안개구리처럼 고립되는 경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제조업 쇠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이미 많이 보셨던 1989년 세계 기업 시가총액 순위와 현재를 비교하는 데이터입니다. 상위 20개사 중 14개를 차지했던 일본 기업이 현재에 와서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16위에서 17위로 밀려났지만 20위권 안에서 일본 기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인텔이 20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에 2개의 공장을 짓고 대규모 반도체 공장과 연구시설 등이 접목된 메가랩을 오하이오에 짓기로 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 미국,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경쟁 3파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대만과 한국에 뒤지고 있으며 중국, 미국과 함께 3위 다툼을 벌이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적으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전연패한 경제산업성이 그 사령탑을 맡는 한 큰 기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현재 항만 경쟁력 또한 약화하는 추세입니다. 국제 허브 항만 주도권 경쟁에서 한국에 밀린 일본의 항만 경쟁력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항만 경쟁력 약화가 제조업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2021년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오사카, 고베항 등 일본의 5대 주요 항구에 기항한 외항 컨테이너선은 약 2만 척으로 1년 전보다 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12% 줄어든 결과입니다. 올해 1월에서 4월에도 약 5천 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인데 미국 조사회사 데카르트 데이터 마인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주요 10개국에서 미국으로 향한 컨테이너 숫자는 2,052만 개로 2019년도보다 25% 증가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미국을 향한 컨테이너는 16%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송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대로 떨어지면서 2019년 7위였던 순위가 2년 새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1년 이후 중국과 한국이 1, 2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베트남이 일본을 누르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일본을 찾는 컨테이너선이 줄어든 건 세계적인 해운 물류난이 장기화하고 있어서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미국과 중국의 주요 항구에서 많을 때는 100척이 넘는 컨테이너선이 입항하지 못하는 대정체가 벌어졌습니다. 해운사는 예정된 기항지를 건너뛰지 않으면 운항 스케줄을 맞출 수 없는 상황에 한국의 부산항을 선택하고 나선 것입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이 세계적인 허브 항구가 존재감을 유지하다 보니 일본은 패싱 후보지 가되기 쉽다고 분석했습니다. 작년 말 오션네트워크스 프레스원은 일본과 미국 동해안을 오가는 직항편을 폐지하고 코로나19 이후 선박이 부족한 데다 일본은 주요항이 흩어져 있어 지파에 드는 수고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 해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수습돼도 일본 미국 직항편은 재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해운사들의 일본 외면은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환적 화물의 증가가 제품의 주문에서 발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장기화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리스크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운산업의 일본 패싱이 가속화하면서 제조업의 지위도 한층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이 옳다며 발전하지 않는 일본의 갈라파고스화는 반도체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서조차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음모는 삼성에 기발한 정책 앞에 무너졌다. 새로 나온 삼성 갤럭시 폴더블 폰을 확인한 일본이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일본 소재 부품이 대거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일본 언론들이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1993년 일본 에히메현에 위치한 스미토모화 반도체용 에폭시 제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 세계 물량의 60%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사고가 난 탓에 삼성과 금성, 현대전자 등의 비상이 걸렸었죠. 재고는 2개월치뿐이었고 이 소재가 부족해 공장은 멈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사태는 반전이 된 바 있습니다. 그 틈을 타 중국과 대만 업체가 생산량을 대규모로 늘렸고 스미토모는 이후 공장을 정상 가동했지만 결국 충격을 회복하지 못하며 대만 회사의 사업을 매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수출 규제 후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이 같은 사례를 거론하며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한국 기업의 탈일본 현상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스미토모 화학을 예로 들었던 것은 수출 규제 한복판에 해당 기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미토모는 수출 규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세계적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매출 25조 원 정도인 일본 소재 회사가 10배 크기인 삼성전자를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스미토모 화학은 일본 3대 재벌인 스미토모 그룹의 자회사로 1913년 출범한 바 있습니다. 배씨 구리 광산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을 처리해 비료를 만들었고 그때 강제징용 등으로 도선인 700여 명을 광산에 투입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전범 기업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범 기업 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도 연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광복 후에도 한국에 빨대를 꽂아 자금을 빨아들인 바 있습니다. 국내 3곳에 생산시설을 두고 매출 2조 원 이상을 올렸던 것입니다. 매출 발생 현황을 보면 한국이 41%로 압도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주로 편광판 49%와 터치스크린 패널 13%, 포토레지스트 6%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이 또 하나 노렸던 것은 삼성 폴더블 폰에 폴리이미드 필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폴더블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스마트폰에는 강화유리가 쓰인 바 있습니다. 코닝 고릴라 글라스가 대표적인 제품이었죠. 하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에는 유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접어야 하는데 유리는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이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세대 폴더블 폰에는 일본 스미토모 제품이 탑재된 바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100% 자회사인 한국 동호 화인캠에서 가공해 삼성에 납품했던 것입니다.
당시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특허 출원이 크게 증가했고 일본 우베 고상과 스미토모는 국내에 적극적으로 특허를 쏟아내며 지위를 선점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수입하는 폴리이미드 필름 점유율은 93%에 육박했던 상황입니다. 스미토모는 20만 번 구부려도 문제가 없다며 폴더블폰의 최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 단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화면이 유리가 아닌 탓에 필름을 강제로 떼내다 오류가 발생하기 일쑤였고 스크래치에 약할 뿐더러 가운데 파임 또한 눈에 띌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신들 제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했고 그 핵심에 폴리이미드 필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의 폴더블폰 전략에 완전한 타격을 입히려 했던 것입니다. 이때 삼성이 협력사와 함께 개발에 대체해낸 것이 초박막강 화유리 유트였습니다. 유트 초박막강 화유리는 폴리이미드 필름보다 심미적으로 더 뛰어났고 접었다 펴도 깨지지 않고 자국도 거의 남지 않았으며 외부 충격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유리는 얇게 만들면 필름처럼 유연해집니다. 하지만 얇은 유리는 충격에 약하죠. 삼성은 최적의 두께로 유트를 구현해냈고 터치펜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유트는 삼성 디스플레이 자회사 도우인시스가 가공해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신작에서는 유트가 더욱 개선됐고 Z 폴드사에는 슈퍼 유트가 채택돼 주름 깊이가 전작 대비 약 20% 완화됐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트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힌지 경첩의 크기 또한 절반 이하로 작아진 상태입니다. 도우인시스의 유트 가공 기술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양산 자동화 및 정밀 검사 기술 등이 더해져 최고의 품질이 탄생한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폴더블 소재, 자회사의 지분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유트를 제조하는 도우인시스에 대해서는 2018년 첫 지분을 투자했고 2019년 최대 주주에 오른 후 2020년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지분을 69% 이상으로 늘렸는데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미토모가 놀란 것은 삼성전자가 편광판 없는 올레드를 개발해냈다는 것입니다. 편광판은 스미토모 매출의 49%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제품입니다. 스마트폰 화면 등에 쓰이는 편광판은 패널에 부착돼 빛을 걸러내고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편광판은 반사 방지 역할을 하지만 올레드의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광하는 빛이 편광판을 거치면 50% 이하로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즉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반사 방지 역할을 할 소재를 찾아냈고 바로 블랙 PDL이라 불리는 격벽 소재였습니다. PDL은 RGB 픽셀이 간섭하지 않도록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에코 올레드라는 이름으로 갤럭시 폴드 3에 처음으로 적용했으며 이번 신제품에서는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세계에 선보인 상황입니다. Z 폴드사에 활용된 에코 올레드 플러스는 일반 올레드와 비교해 소비 전력을 37% 감소시키고 빛 투과율은 1.6배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디스플레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간 스미토모화학의 편광판을 주로 썼는데 그 물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광판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스미토모로서는 달갑지 않은 기술이죠. 삼성 디스플레이는 해당 패널을 폴드 이외의 제품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 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스미토모의 설 자리가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미토모가 더 놀란 것은 삼성 폴더블 패널을 쓰는 업체가 더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샤오미와 오포, 비보 등 폴더블에 도전하는 대부분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BOE가 개발에 나섰으나 품질과 기술력에서 한참 뒤떨어졌고 올레드 패널의 수율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편광 기술은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패널을 선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패널을 사용했다 해도 완성도는 삼성전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뉴욕과 온라인에서 갤럭시 언팩 2021을 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갤럭시 Z 폴드4와 플립4가 공개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샤오미가 그 다음날 폴더블 신작을 공개하며 삼성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죠. 차세대 폴더블 폰 믹스 폴드 2를 선보인 것인데
힌지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당해버렸습니다. 샤오미폰은 프리스탑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 기기를 접었다 펼 경우 90도까지는 고정력이 유지되나 그 이상부터는 힘없이 퍼져버렸던 것입니다. 반면 삼성은 90도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모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원가 중 패널 가격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리 삼성을 따라잡으려 해도 올레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미토모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애플 또한 형광판 없는 올레드 패널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를 따라했다는 분석인데 2025년 자사 제품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삼성이나 LG랑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에 이어 애플까지 이런 행동을 보이자 일본은 대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미래가 사라졌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난해 폴더블 패널 점유율은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는 1,600만 대로 예상되는데 지난해 대비 73% 성장한 수치입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폴더블 패널 출하량은 2025년 6,600만 대를 넘어 2028년 1억 대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 규모로 12조 원 시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를 잡는 것은 스미토모가 아닌 삼성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연간 288억 달러에 달하는 소재 부품을 한국에 수출했고 한국 기업들은 이를 재가공해 세계 시장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토모의 사례처럼 일본산 수입 비중은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로 커지며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수지는 7조 9천억엔 적자였습니다. 경상수지 또한 8년 내 가장 적었고 6월에는 1,300억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느낀 스미토모 화학은 수출 규제 2년 후 한국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 기지를 짓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히 대체가 되지 않은 브로아르곤 ARF 포토레지스트를 2024년부터 국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사카 공장에서만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왔는데 이마저도 한국에 수출하지 못할까봐 직접 찾아와 생산을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스미토모 회장과 히타치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먼저 찾은 이유도 소재와 부품 수출길이 막힐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높여 일본산 부품을 밀어내는 삼성, 스미토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